서울 강서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평범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이민재는 오늘도 택시를 몰고 하루를 시작했다. 35살,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의 삶엔 늘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 공허함의 가장 큰 이유는 10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재의 아버지 이태석은 한때 건축 자재회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사업이 잘 풀릴 때는 가족들과 소소한 외식을 하며 웃음꽃이 피곤했고 어머니 박수진의 얼굴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빚이 쌓이며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민재의 가족은 아버지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머니 수지는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생활비를 벌었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이겨내야 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민재는 성인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대학에 갈 형편도 여유도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돈을 벌었고 어머니와 둘이 조용히 살아갔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 그리고 어느덧 35살이 되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고 동네에선 성실한 모자로 소문이 났다. 어머니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곤 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머니의 몸도 비껴가지 않았다. 2025년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민재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시내를 돌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긴급한 연락이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근경색으로 급사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은 민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살아생전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민재야,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어머니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소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미소를 볼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잠시 뒤 여자친구 강지은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은은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여러 번 모시고 병원에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다. 민재야, 괜찮아? 너무 걱정돼서 바로 왔어. 지은이 민재의 어깨를 붙잡으며 위로했지만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장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형편상 큰 장례식을 치를 여력은 없었다. 결국 강서구의 작은 장례식장을 예약했다. 어머니가 소박한 삶을 좋아하셨기에 화려한 장례식은 어울리지도 않았다. 장례식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의 오랜 친구 오미자가 찾아왔다. 30년 넘게 옆집에 살며 가족 같은 정을 나눈 이웃이었다. 민재야, 내가 다 도와줄게. 수진 언니가 얼마나 널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미자의 위로에 민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씻을 수 없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머니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았을 텐데. 민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때 다정하고 듬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원망과 그리움뿐이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민재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민재는 미리 알지 못했다. 이번 장례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어머니 박수진의 소박한 삶을 반영하듯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몇몇 동네 이웃들과 어머니가 도움을 줬던 노인들이 찾아와 헌화하고 수줍은 목소리로 위로를 전했다. 수진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반찬도 갖다 주시고 가끔 병원도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 말에 민재는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다.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선행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깊은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옆에서 강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를 지을 수는 없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오미자 이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재야, 혹시 너희 아버지 소식 들은 적 있어?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야기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아픈 기억이었다.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이모,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수진이 생전에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민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둘째 날 오후, 장례식장은 여전히 한산했다. 몇몇 택시 동료들과 지은의 병원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를 전했다. 민재는 힘겹게 조문객을 맞이했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검소하게 살아온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허름한 차림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길게 자라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헐렁한 옷과 낡은 신발, 전체적인 모습만으로도 노숙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남성은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한데 혹시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보였다. 당황한 접수 직원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민재에게 다가왔다. 상주님, 바깥에 어떤 분이 밥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노숙자분 같아요. 3,000원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민재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특별한 자리였다. 그때 오미자 이모가 화난 표정으로 달려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장례식장이 밥집인 줄 아나?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미자가 소리를 지르며 노숙자를 쫓아내려 하자 지은이 급히 그녀를 말렸다. 이모, 잠깐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그 말에 민재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 이웃을 위해 반찬을 나눠주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어머니. 그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누그러졌다. 잠시 고민하던 민재는 결정을 내렸다.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접수 직원은 노숙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주분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노숙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당 공간으로 들어갔다. 오미자 이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은이 노숙자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실 수 있어요. 노숙자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과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재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숙자가 김치찌개를 후 불어먹는 모습, 젓가락을 쥐는 법, 밥을 비벼 먹는 습관. 너무나 익숙했다. 민재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김치찌개를 먹었었다. 국을 후 불어먹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설마. 민재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불길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식사를 마친 노숙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미안해. 민재의 눈이 커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확실히 들은 이름이었다. 수진. 어머니의 이름. 지은도 그 소리를 듣고 놀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아, 이태석. 여기서 뭐해? 민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태석.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히 들었다. 이태석이라는 이름을. 어린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평생 가슴에 새겨졌던 그 이름.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민재는 얼떨결에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입구 근처에는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또 다른 노숙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도 거칠었고 손등엔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가득했다. 그 노숙자는 식당 안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태석, 나야. 김철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식당 안의 노숙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숙자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철우에게 다가갔다. 철우 형. 조용히 좀 해. 지금은 이러면 안 돼. 그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당 쪽으로 다가가 노숙자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맞습니까? 그 순간 노숙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철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에이, 뭔 소리야. 그냥 동명이인이야. 태석이란 이름 흔하잖아. 하지만 민재의 촉은 정확했다. 김치찌개를 먹던 모습,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을조리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들은 이름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똑같았다. 지은이 뒤따라와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차분하게. 지금 이래봤자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려워.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섣불리 흥분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었다. 그는 노숙자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라면 꼭 마지막 인사라도 하셔야죠. 그 말에 노숙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철우와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다. 민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저릿했다. 혹시 진짜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왜 숨어만 있었던 걸까?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오니 오미자, 이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여졌네. 민재는 사실대로 말했다. 방금 있었던 일을, 그리고 그 노숙자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직감을. 오미자, 이모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정말 태석 씨일 수도 있겠네. 세월이 많이 변했어도 그런 느낌은 쉽게 속일 수 없는 거야. 지은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분, 영정 사진 앞에서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미안해라고. 순간 민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사람이 아버지 말고 누가 있을까? 그날 밤 민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10년 전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오늘 나타난 노숙자.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지금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걸까? 그리고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몇몇 조문객이 오갔고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접수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상주님, 어제 오셨던 그분, 밖에서 서성이세요. 민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빨리 밖으로 나가니 어제의 그 노숙자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수척했고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마지막 인사라도 하세요. 노숙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민재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아버지였다. 장례식장 안은 한층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노숙자의 모습,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태석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재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명히 아버지였다. 시간이 흘러 외모는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거짓일 수 없었다. 오미자 이모도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이태석은 민재를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입술을 꾹 다문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한참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 질문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벅찬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다. 이태석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에 목이 막혔다. 이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붉은 핏줄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굵은 눈물이 한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말 너희를 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을 때 내가 남아있으면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았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다고요? 이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겁이 났다. 빚도, 세상도, 그리고 내 엄마와 널 마주하는 것도.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장례식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오미자 이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태석을 바라봤다. 민재는 여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이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여기저기 떠돌았다. 서울, 인천, 부산, 일용직 공사판에서 일도 해봤고 폐지를 주우며 지낸 적도 있다. 결국은 이 꼴이 됐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너희 곁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지켜봤다. 내가 택시 운전하는 것도, 수진이가 혼자 병원 다니는 것도 다 봤다. 하지만 차마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그 고백에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으면서 어머니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도, 자신이 외로워할 때도 그는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걸 지켜봤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이태석은 고개를 떨궜다. 내 꼴을 봐. 너희 앞에 서기엔 너무 초라했어. 빚도 아직 해결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때 강지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래도 이제라도 오신 거잖아요.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이태석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 장례가 먼저예요.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태석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이태석은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봤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원망, 분노,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날 밤, 민재는 장례식장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저 사람이 아버지를 맞이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 나에게 저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곧 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장례식 둘째 날 저녁, 장례식장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동네 이웃들, 택시 동료들, 지은의 병원 동료들까지 조심스럽게 빈소를 찾았다. 대부분은 조용히 헌화를 하고 민재에게 고개를 숙이며 위로를 전했다. 힘내세요. 민재 씨 어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늘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도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 앞을 살짝 열어본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밖에 어제 그 노숙자 아버님이 또 오셨어. 민재는 복잡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분명 어제의 그 모습, 아버지 이태석이 서 있었다. 여전히 허름한 차림, 지친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어제 아버지를 불렀던 김철우였다. 철우는 뭔가 긴장한 듯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고, 이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민재가 다가가 물었다. 또 왜 오셨어요? 이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갈 순 없잖아. 그의 말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차라리 화를 내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내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이 스쳤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앞에서 솔직히 다 얘기해요. 그 말에 이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오미자 이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태석 씨, 정말 당신이 맞군요. 이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오미자 씨, 미안합니다. 수진이한테, 그리고 민재한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사람, 바로 장병수였다. 과거 이태석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였다. 장병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태석, 여기 있었구나, 이놈. 그의 외침에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민재는 깜짝 놀라며 병수를 바라봤다.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소리 지르세요? 그러나 병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태석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놈이 누군 줄 알아요? 빚지고 도망간 인간이에요. 10년 동안 숨어 살더니 이제야 기어 나왔구만.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진짜야? 저 사람이 빚쟁이였어? 어쩐지 차림새가. 분위기는 삽시간에 불편해졌다. 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수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네가 그렇게 도망다니며 사람들 피말리게 만들었지? 덕분에 우리 가족도 고생했어. 근데 지금 와서 장례식장에서 뭐.
마지막 인사. 웃기고 있네. 민재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병수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장례식장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병수는 코웃음을 쳤다. 조용히. 내가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조문객들의 눈빛도 혼란스러웠다. 누군가는 이태석을 동정했지만 누군가는 그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때 강지은이 민재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진정해, 민재야. 이렇게 소란 피우면 어머니만 더 욕보여. 민재는 이성을 찾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병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긴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예요. 최소한 그 예의는 지켜주세요. 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좋아. 장례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그땐 봐주는 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를 떴다.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이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민폐만 끼치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다. 민재는 말없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 아버지와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장례식장의 소란이 잠잠해진 뒤 민재는 한동안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등장과 빚 문제까지 한꺼번에 몰아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빈소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남았다. 오미자, 이모와 강지은, 그리고 여전히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태석. 민재는 조용히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다. 이태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에 이태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솔직히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됩니다. 원망스럽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서 우리 곁을 지켜봤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사실이다. 멀리서 내가 택시 모는 것도 내 엄마가 병원 다니는 것도 다 봤다. 그럼 왜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태석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다.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이 꼴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족 앞에 어떻게 서겠니? 민재는 참았던 울분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게 이유였어요? 우리한텐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가 필요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옆에서 오미자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야, 너희 아버지도 많이 고생하셨어. 나도 원망 많이 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나 혼자서 어머니랑 빚 독촉받으며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 말에 이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빚 독촉을 너희한테까지 갔다고?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몰랐어요. 연대보증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도 빚이 넘어왔어요. 집 앞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협박도 했어요. 이태석의 얼굴이 새하여졌다. 그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난 너희를 지키려고 사라진 건데.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다 망쳤구나. 강지은이 조용히 민재의 옆에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재야, 이젠 그만해. 아버님도 충분히 힘드셨어. 모두가 피해자인 거야.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화를 내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힘들었다. 그때 김철우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민재는 철우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태석이 형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철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형은 도망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형이 사라진 뒤에도 틈날 때마다 너희 근처로 왔어요. 몰래 일해서 번 돈, 적지만 조금씩 엄마한테 보냈어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드린 게 아니라 이웃이나 익명으로 맡겼어요. 형은 끝까지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으니까.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철우는 말을 이었다. 형은 늘 너희를 걱정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돌아갈 용기는 더 사라졌어요.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 말에 이태석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겁쟁이였어. 아무리 변명해도 난 겁쟁이야.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다 소용없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빚은 아직 남았어요. 이태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남은 빚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이태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래, 꼭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속엔 또 다른 결심이 자리 잡았다.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걸 마주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 그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지은은 그런 민재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재야.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장례도,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빚 문제도 모두 그를 짓눌렀다. 그때 문밖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이태석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제와 달리 눈빛에는 약간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제 숨지 마세요. 오늘은 당당히 아버지로서 어머니를 보내드리세요. 이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는 빈소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조문객들은 속속 장례식장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이태석을 바라보았다. 그중 몇몇은 그를 알아보는 듯 수근거렸다. 저 사람, 이태석 아니야? 그 10년 전에 사라졌던 사람. 맞아. 동네에서도 한동안 말 많았었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때쯤 오미자 이모가 나섰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태석 씨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주세요. 그의 정체를 둘러싼 웅성거림은 잠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바로 장병수였다. 사채업자인 그는 어제의 소란 이후에도 다시 찾아왔다. 그는 이번엔 조용히 들어와 빈소 한쪽에 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쾌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재는 그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태석은 묵묵히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그때 장병수가 다가왔다. 이제 끝났으니 외기 좀 하지? 민재는 차갑게 물었다. 뭐든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장례식장처럼 소란 피우지 마시고. 장병수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뭐 어쩌겠냐. 비대기 좀 하자는 거지. 그는 이태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너 아직도 내 돈 그대로야. 이 꼴로 가족 앞에 나타나긴 했어도 빚은 없어지지 않아. 민재가 끼어들었다. 그 빚 얼마예요? 장병수는 얄밉게 웃으며 손가락을 꼽았다. 원금의 이자까지 8천만 원이다. 민재와 이태석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8천만 원. 지금 형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민재는 침착하게 물었다. 법적으로 처리합시다. 사채업자가 불법적으로 부풀린 이자까지 다 인정받을 순 없을 거예요. 장병수는 피식 웃었다. 법 좋아하네. 너희 같은 사람들이 법 들먹이다 더 피곤해지는 거 몰라? 그의 협박 섞인 말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이태석이 입을 열었다. 그 빚 내가 갚겠다. 어떻게든. 민재가 놀란 듯 말했다. 아버지가요? 무슨 돈으로요? 이태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일하겠다. 청소든 뭐든 거리에서 폐지라도 주워서 갚을 거다. 장병수는 비웃었다. 그걸 언제 다 갚을 건데? 손자 돌잔치 때까지 기다리냐? 그의 조롱에도 이태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 걸려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에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를 보내는 슬픔도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아직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아버지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부터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죠. 그렇게 가족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주방의 작은 밥솥,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안마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자리에 어머니는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장례식을 마친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재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버지 이태석의 존재, 남아있는 빚, 그리고 가족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게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저녁, 강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재야, 아버님, 병원 청소일 자리를 알아봤어. 민재는 놀란 듯 지은을 바라봤다. 진짜, 아버지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힘들어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 기회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이태석은 병원 청소원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허름한 차림을 정리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 보였다. 일은 쉽지 않았다.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은 몸으로 병원 복도와 계단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다. 그러나 이태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옮기며 땀을 흘렸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민재에게 말했다. 봐, 아버님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마음 한구석의 의심과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다. 이태석은
틈틈이 야간 일용직 일도 구의 병원 일 외에 추가 수입을 벌었다. 폐지를 주워 팔기도 하고 가끔은 공사장 임시일도 나갔다. 번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태석 씨, 요즘 열심히 사시더라. 한때는 원망했지만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해. 동네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민재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함께 조용히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아버지,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석은 소주잔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린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버지, 근데 정말로 우릴 지켜봤어요? 택시 타는 거, 어머니 병원 가는 거다. 이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멀리서 항상 지켜봤다. 내가 어머니 챙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대견했는지 모른다.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럴 거면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돌아왔으면. 이태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평생 후회야. 가장 큰 죄책감이야.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졌다.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몇 달 후, 민재와 지은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결혼식 날, 이태석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 앞에 섰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 이태석 씨 맞아? 완전 사람이 달라졌네. 결혼식에서 민재는 당당하게 아버지를 소개했다. 오랜 시간 가족을 떠나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이태석은 민재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민재야, 고맙다. 이렇게 다시 가족으로 받아줘서.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직 빚도 남았고 아픔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같이 이겨내면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뒤틀렸던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결혼식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다. 민재와 지은은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이태석은 여전히 병원 청소일과 야간 일용직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빚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여전히 큰 액수가 남아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를 지탱하게 해줬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 병원 갔다 왔어.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병원, 어디 아파?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임신이래. 그 순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뒤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퍼졌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 생긴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그 소식은 곧 이태석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말없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손주가 생긴다고?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나요. 이태석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빚도 갚고 손주 앞에 당당한 할아버지가 돼야지. 그의 말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이태석은 매일같이 지은의 건강을 걱정했고 틈만 나면 아기 옷과 장난감을 사들고 왔다.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민재는 택시 일을 잠시 줄이고 가족 곁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병원 분만실 앞에서 이태석은 초조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우리한테 손주가 생겼어. 그의 속삭임은 하늘을 향한 고백 같았다. 아기를 품에 안은 민재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안아보세요. 이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품에 안았다. 조그마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다니.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거실에 모여 앉은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태석은 잠시 식탁 위에 놓인 손주의 사진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너희 몰래 아직도 가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온다. 민재와 지은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직접 인사도 못 드리고 늘 죄송해서. 그 말에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도 어머니의 산소에 자주 찾아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가족은 함께 박수진의 산소를 찾았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묘소 앞에 선 세 사람과 아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나 돌아왔어. 정말 늦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하나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도, 우리도 다 같이 잘 살 거예요. 그렇게 가족은 어머니의 산소를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이태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오랜 세월 떠돌며 느꼈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남은 인생, 가족을 위해 진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겠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손주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걸음마를 시작했고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태석은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병원 청소일 외에도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공사장 임시일까지 다녔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남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민재도 택시 운전을 더 열심히 했다. 가족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커졌고 그는 누구보다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식사를 마친 뒤였다. 이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재야, 오늘 마지막 빚 다 갚았다. 그 말에 민재와 지은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응, 오늘 은행 가서 다 정리했어. 이태석은 작은 봉투를 꺼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사채업자 장병수도 더 이상 우리 신경 안 쓴다고 했어. 이제 깨끗해. 순간 민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길고 고된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도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태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답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들의 대화의 옆에서 놀던 손주가 까르르 웃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에 모두가 함께 웃었다. 며칠 뒤 이태석은 홀로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2년 전 처음으로 밥 한 끼를 얻어먹었던 그 작은 장례식장이었다. 장례식장 접수처 앞에 서자 그때 그 직원이 그를 알아봤다. 그때 그 분이시네요. 이태석은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네, 그때 3,000원 내고 밥 얻어먹던 노숙자였죠. 직원도 웃으며 말했다. 그때 모습이랑 너무 달라지셨어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이태석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잘 사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이태석은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박수진의 산소로 향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언덕 위, 수진의 묘비 앞에 앉은 그는 오래도록 묵념했다. 수진아, 다 끝났어. 빚도, 고생도, 이제 우리 가족, 다 괜찮아. 그는 조심스럽게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우리 아들, 민재. 정말 잘 자랐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손주도 태어났어. 정말 예쁘지?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닌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미안해. 너무 늦게 돌아와서. 그래도 너 없는 빈자리를 잘 채워갈게. 그렇게 그는 묘소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를 감싸 안았고 멀리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태석을 민재와 지은 그리고 손주가 반갑게 맞았다. 민재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품에 안았다. 작은 아기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웃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더 이상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태석은 마음 깊이 되뇌었다. 사랑과 용서는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구나. 그렇게 길고 험난했던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평화와 희망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가족은 어느새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 빚은 모두 정리됐고 민재와 지은은 육아에 바쁘고 이태석은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며 손주를 돌보는데 힘을 보탰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손주가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박수를 치고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에는 늘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번 추석에 고향 한번 내려갈까요? 이태석은 놀란 듯 민재를 바라봤다. 고향이라니, 내가 사라진 뒤로 거긴 발도 못 붙였는데.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다 해결했잖아요. 이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가족은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10년 넘게 찾아가지 못했던 고향 마을. 버려진 집과 변해버린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이태석 씨, 오랜만이네요. 어렵게 돌아오셨구먼. 그래도 가족이 함께라 다행이에요. 그의 변화된 모습과 민재 가족의 따뜻한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랜 시간 멀리서만 바라보던 고향 집 앞에 선 이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럼에도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어디냐. 민재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고치면 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좋고. 이태석은 손주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여기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며칠 동안 가족은 마을을 정리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갈 계획도 있었지만 고향에서의 삶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고향집 작은 마루에 앉은 민재와 이태석, 그리고 지은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가득한 시골 밤하늘 아래 이태석이 말을 꺼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왜 그렇게 오래 걸려서야 알았을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은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 이제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이태석은 깊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가족을 등지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한참을 걸어 정상에 오르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태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결국 너희들이었어.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도 아버지가 돌아와서 살 수 있었어요.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였다.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태석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빚도, 후회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성실히 살아갔다. 민재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면 결국은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가족도 그렇게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족 간의 신뢰도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속 상처도 하나둘 회복되어 갔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가족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손주는 제법 말도 트이고 집안을 뛰어다녔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차린 밥상 위엔 김치찌개가 올랐다. 이태석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후 불며 먹었다. 그 모습에 민재와 지은은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김치찌개는 여전히 그렇게 드시네요. 이태석도 웃으며 말했다. 이게 제일 맛있거든. 그 순간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너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로 엮였다. 과거는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과거를 이겨냈고 서로를 붙잡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작은 마을의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였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들의 내일은 어쩌면 더 큰 행복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